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다 발표했다고 승인한 건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제가 이 마이너한 자료들 속에서 봤는데 이게 동북아 평화 자료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거 뭐였군요. 북한 자료를 뭐 전시하기 위해서 뭐 수백억을 들였다. 완전 빨갱이들이다 이거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이건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개념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원래 그 건설공사장에 북한정보자료센터라고 써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북한 도서관이냐 이렇게 맞아요. 북한 도서관 만들라고 맞아요. 뭐 이렇게 돈을 했는데 수백억 쓴다. 작년에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난 근현대사 100년 동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한중,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그리고 북미, 북러, 북중, 북일 이 지난 100년의 현대사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전시, 교육, 연구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종합 아카이브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정부 좋아할 겁니다. 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닌 모양이네요. 예, 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지난 정부면 어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문정부 겁니다. 때 시작해서 그러면은 윤 정부 때는 중단됐던 거예요? 아니 계속됐습니다. 계속됐어요? 북한 정보자료센터. 그게 이제 면제부가 되겠네요. 윤 정부 때 시작했던 게 북한 인권센터입니다. 북한 인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청산하고 이걸 확대 개편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강서구 마곡동에 지금 짓고 아니 있습니다. 말고 그거 말고 그거 하고 이 동북아 평화자료원하고 두 개를 지금 동북아 평화자료원 북한 도서관 만든다. 하여튼 일부에서 그걸 열심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게 꽤 나름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게 이제 예민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심지어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조차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 도서관 만든다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저 이재명 정부 저 나쁜 저 빨갱이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그냥 이건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당당한데 뭐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유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대표적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냥 설명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설명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화력이 통일부보다 그게 더 세더라고. 며칠 전에 현장에서 고향시장과 만나서 네. 이 고향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로 어쨌든 했습니다. 정부 화력보다 유튜브와 그 무슨 SNS에서 하는 음해 허위사실 유포가 훨씬 더 화력이 세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는 이제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과장되거나 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평화, 반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들이 상대에게 악용돼서 반격의 무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게 주로 그렇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시잖아요.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그걸 마치 종북에 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인 것처럼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분야는 좀 그렇거든요. 안보 분야, 남북 관계 분야는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걸 텐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논쟁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셨다가 한번 심하게 반격당했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막 정쟁으로 이게 막 힘알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런 논쟁거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 효과는 또 있어요.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거 정말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 관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취임하면서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 순차적,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격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진척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통일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려운 일일 건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1조입니다. 편성돼 1조. 있는 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쓰고 나면 다시 예산에서 출연해서 채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1조 원이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은 뭐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시행령을 바꿔서 좀 용도를 확장을 해보자. 예. 뭐 일리 있는 말씀 같으신데 부처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고요.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부당한 것 같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처 장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니 그게 우리 통일부 입장처럼 다 맞는 건지 잘 아직은 제가 판단이 안 섰어요. 다른데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예산처는 뭐 돈 안 쓰는 쪽으로 이제 뭐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사실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네. 기반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할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통일부 의견대로 해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보시고 계속 지금 예산처 장관 설득하고 네, 있습니다. 조정해서 저한테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예. 국무회의 때 한번 말씀하시든지 하십시오. 예. 자,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 이런 것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네,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거 좀 오늘 업무 보고 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국방부 준비된 거 있으면 하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동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에 전심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군부대 개편 등 자주국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칠 만한 골든 타입을 놓치지 않도록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전반기 국방정책의 성과를 담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의 올해 전반기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서 약 200여 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사, 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하였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첩사를 해체하여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고 국방조사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개헌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민주주의 헌법 수호 교육 강화 등 전방위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조속 간 전작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검증을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내 연특사를 상설하고 내년에는 마지막 남은 연정사를 상설하여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육, 해, 공군, 해병대 특전사 등 6개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구축함으로써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6월부터 핵연료 확보를 위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검조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6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고 27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협의하여 핵연료를 확보하고 IAEA 협의를 통해서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27년까지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군 정찰위성 KF-21, 고위력 미사일 등 36개 핵심 무기 체계에 대한 전력화를 추진하였으며 북핵 위협 증대에 대비 현대전 양상에 반영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를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현대전 양상 분석을 통한 작전 개념 보완과 함께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추진하여 우리 군은 주도의 북핵 미사일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로켓, 드론, 미사일 요격 체계 등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KMD 체계와 통합 운영하여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에서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복합 다층 방어 능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을 인상하고
장기복무 강부를 위한 적금을 신설했으며 군 복무 기간 중 독서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군 복무와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책, 병영 독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군인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9년 목표인 하사 연봉을 4천만 원 인상을 28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도 30년을 목표로 33만 원을 인상하여 병역 의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대규모 타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복무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045년을 목표로 국방 촉 인력 구매는 약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부대 구조는 유무인 복합 부대 중심으로 전평시 활용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며 첨단 전력과 전 연역 능력 및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승인을 건의하고 승인 시 국민개변제 기반하에 병역 대상자가 현역병 또는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1단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자원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준사군체제 개편을 위해서 해병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병사단의 작전 통제권 전환 및 해병 작전사령부 창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28년까지 육군에서 해병대로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해병 작전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 이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과기부와 협업을 통해서 국방 환경 데이터를 반영한 국방 특화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민, 관, 군 협업을 통해서 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방 AX 거점 5개소를 구축하고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국방 AI 확산, 국방 첨단 전력 사업 개정 추진, 기술 역량 갖춘 인재 과학기술병을 선발하여 복무할 수 있는 드론 연구부서를 구축, 실증 전담 부대 확대 및 군 훈련장을 개방을 통해서 민간 드론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스마트 강군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입니다. 민간군 자문위 운영과 카이다 연구 등을 기반으로 각군 사관학교, 민간 전문가, 유튜브,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발표 후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 등 대령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군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요. 세부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최첨단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규제에 묶여 지역 개발에 소외되는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의 작전 여건을 보장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고를 해결하기 위해 민통성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군사시설별 필요한 보호거리와 작전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최적화하는 등 민군 상생 차원에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작성성 검토 후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27년부터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절하는 등 군사작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미 간 소파 특별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 탄약고 부분 반환에 합의하였고
지자체에서 주민 편익 시설 개발 등 미군 공유직 조기 반환을 통해서 지역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서 경기 북부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며 반환 공유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역 정부의 개발 계획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가 주도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반환 공유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국무원 이전 사업은 민간군 육자 협의를 통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무한으로 선정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착수를 통한 지역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한호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상 다음은 참고, 워낙 국방부가 일이 많아서 참고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병무청장께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무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은 국가 안보를 바치는 근간이며 국민과의 신뢰를 다지는 첫걸음입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 면탈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병역 기피, 감면 등을 조장하는 허위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현역 복무 중 질병, 심신장애 전역자에 대한 확인 신체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병역 면탈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 등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외에서 장기 체류한 뒤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이 지난 후 귀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 병력 동원 수행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동원 지정 최적화를 위해 전시 입영부대 배치 등 모의 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AI를 적용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을 위해 군과 병무청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훈련 통지, 소집 연기 등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군은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 전투 식량과 식수 등 지원 물자를 확보하고 동원 예비군의 우선 통행을 지원하여 신속한 병력 동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 문화 정착과 전시 동원 태세 확립으로 신뢰받는 첨단 강군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KF-21, MUAV 양산 1호기 등 핵심 무기 적기 확보, 국방반도체법 제정, 노르웨이 등 북유럽권과 중동, 동남아 권역 등에 대한 무기 수출 수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삼축 체계 등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첨단 엔진 개발 등을 통해 방산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무기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을 연내 제정하겠습니다. 범정부 협력을 통해 드론, 대드론, 산불 헬기 등 공공분야 비무기 체계도 효율적으로 획득하겠습니다. 셋째, 방산 진입, 성장, 도약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방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중소 상생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지원과 권역별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K방산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정부와 군 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했던 소중한 경험을 방산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방산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부 군장병들 그 상해를 당하면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누구의 아들 뭐 부상 당하면 누구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군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도 전체적으로 책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게 뭐 군상해 보험을 민간에서 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거나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각 구별로 그 심사위원회가 상해 심사위원회 이게 다 돼 아니, 있어가지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내에서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왜 일본은 책임지고 일본 안에서 개인이 책임지냐? 예?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고 부상 입으면 네 자식이라 그러고 그런다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아는 대통령님, 실무자 아는 분 대통령님 얘기하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인사복귀 실장입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병사들,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것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면 일단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아니, 다 해결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성남의 군 입대 병사들한테는 군 상해 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고요. 네. 군에서 처리 안 해주는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들 재활 또는 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금 이런 걸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는데 내 경기도 있을 때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보험을 굳이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상해보험, 민간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고 네. 현재 대통령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원래 민간보험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담합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제안한 것은 우정사업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험료를 좀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최종 대통령님. 정리는 안 됐군요 아직.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이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건지 책임으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거냐 사실 전 국민 전국 단위로 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는 거하고 보험금 지출하는 거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지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굳이 보험을 하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리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아니 성남시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 주면 되는 거죠.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군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병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두 번째는 민간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도 9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왜 94만 해줘? 6%는 왜 안 해줘?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군에 가서 자기가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복무 중에 다쳤는데 왜 그걸 왜냐하면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병원에 가겠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6%를 본인 부담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민간병원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실제로 6%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그렇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상금 네.
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군에서 복무 중에 다쳐서 후유증이 남으면 지금 보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네. 민간 상해보험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거를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면 충분하지 뭐 굳이 추가로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만 군을 막상 가는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지원. 가서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디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으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이거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얼만큼 다치면 얼마를 치료는 물론이고 군에서 안 해주는 나머지 추가의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가입해주는 지방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입장을 징집당하는 사람, 당사자,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6%는 네가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갔으니까 그 네가 부담해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왜 군 병원이 충분히 민간 병원처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논의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 그 말이지 내 말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국방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지금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다 지어줘서 입주를 했는데도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네. 비워주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 측에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선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주와 그래서 동시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왔잖아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거기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 원 이상 들었죠. 444만 평 10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땅은 당연하고 그 외에 지금 추가로 는 현금만 10조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땅값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땅값 빼고? 예. 그래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군의 해외 기지를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대신에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평택 기지 입주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이런저런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는 여기 관여 안 합니까? 네,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만 네.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지금 군 내에서 장성들이 차지하는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요새 최근에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 인사 담당 있죠? 네. 지금 전체 그 전력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입직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회사, 뭐 네네. 육사,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고위 장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에서. 지금 장성은 총 375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육군 사관학교 차처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대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절반 되잖아요. 절반이 넘는 것 절반이 같은데. 넘습니다. 네. 네?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근데 전체 병력 수에서 그러니까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비육사가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 다른 나라도 사실은 내가 내 얘기를 듣기로는 학사장교나 아니면 ROTC 예, 이런 데 비중이 훨씬 높다면서요. 장성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면 최소한 그 이전에 2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죠.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각각의 언론사에 전부 다 무슨 그때는 하사관들이 했습니까? 부사관들 가가지고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그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죠. 그래서 군구조 개편과 여러 가지 정보사, 정보기관도 과감한 최초의 개편과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사, 해사, 공사 이런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나라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 1년 양성, 2년 양성 과정이 많고 주요 나라들만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통합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러우 전쟁 이후에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교 양성 전문 대학 이런 게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한들 대개 통합사관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지 따로따로 군별로 떼가지고 따로 육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 그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고도화시키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군 장병들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가끔씩은 때를 지어가지고 이런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네, 국민들이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힘들겠지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대통령님, 저 왼쪽 45도에 있는 네. 국방부 정책실장이 몇 가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이달 말에 26일부터 이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생도들 포함해서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자체가 통합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캐나다, 호주, 일본이 있고요.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큰 규모의 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양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또 따라가기도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학령 인구가 2040년이면 이제 45%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전 상황과 전자권 전환을 고려를 해서 네.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사관학교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훈부 보고하시죠. 네, 국가보훈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상처 입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불가능이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 세계 상위권 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유치 확정. (201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상위 군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인빅터스 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K보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대통령께서 몽골 순방 중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한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보훈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계 각 국가의 보훈 외교를 강화하여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여하는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보훈은 글이 아닌 체험으로 배우고 지식 아닌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입 공무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보훈 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에서는 독립기념관, 호국기념관, 민주묘지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국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사적지 탐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국립효창 독립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이웃인 마포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 탄생 160주년 기념해로 지정했습니다. 8월 29일 탄생일 기념 주간에는 광화문 미디어 전시를 비롯해 현수막 개첩,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보훈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현역은 국방부가, 전역 후에는 보훈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아닙니다. 군 생활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수혜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경력이 되고 공공부문 호봉과 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전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시간, 이제는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보훈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025개인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개씩 늘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한의원 13개도 신규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조기 위험 예측과 스마트 병동 등 AI를 적극 활용하여 보훈병원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의 보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포상 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적은 인정되었으되 행적 미상으로 소원하지 못한 분들이 3,800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고 6.25 전사자분들과 유가족 없이 사망한 5.18 유공자분들도 정부가 가족이 되어 직권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부가 먼저 찾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000명 대상자 중 현재 11,000명이 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대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 5, 6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은 민주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요양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 월급이 22년 68만 원에서 현재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사례와 참전 수당이 17년 22만 원에서 18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례를 참고해서 참전 유공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공자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참전 수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재산관리, 보훈심사, AI 도입 등 국민 정서가 괴리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보훈자산도 내실로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회 구지 매각 계획에 따라서 사회 유찰이 되었던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익 사업인 88 골프장 매각을 철회하고 나인홀을 증설하고 파크 골프장 개설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해마다 129억 수익을 내었는데 연간 150억 이상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고령 국가 유공자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전체 예산 대비 2018년 2.28%에서 계속 그 비중이 줄어 올해는 0.89%인 국가보훈 예산 규모를 앞으로 2030년까지는 1%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독립기념관은 전임 관장이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두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만 주로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8 관광개발은 어떻게 되세요? 독립기념관 옆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그 일반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 가족들한테 무슨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권을 판매해서 하는 데고 그냥 일반 사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회원가로 할인될 수 있는 건 상위 군경. 약간의 혜택을 주는 예. 일반 사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민 참여단들 이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첫 번째 남자분. 네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온 해병 예비역 김덕주입니다. 우선 해병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준4군 체제 공약을 지켜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경례를 드립니다. 필승! 짧게 3가지 건의드리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설계 시 해병대 장교의 입학 단계 별도 선발과 해병대 전문 교육과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가 육해공 입체 상륙작전 및 국가 전략 기동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임에도 임관 직전에야 해병화 교육을 받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입학 시점부터 해병대를 따로 선발하고 공통교육으로 합동성을 기르되 상륙 기동작전에 특화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지휘할수록 오히려 악의적인 무고나 따돌림에 노출되고 진급에서도 외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군 전체 무고 피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직한 지휘관을 위한 보호제도 도입과 이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들이 국방 정책을 왜곡된 커뮤니티나 SNS로 먼저 접하지 않도록 그들이 선호하는 쇼폼 형태의 콘텐츠로 국방 개혁 및 제도 변화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책을 바르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국방 개혁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대통령님과 국방부 문답에 짧게 첨언을 하자면 육사의 하나의 알자에 해군의 옥포에
그리고 최근에 충안파처럼 이런 사조직과 특정 조직에 군 진급 인사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 진급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주시고 우리 국방장관님 용기를 내시고 국민을 믿으시고 개혁의 속도를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끝난 후 대통령님께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누가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저 여기 앞줄에 모자 쓰신 여성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때 공업탑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한 북구 여성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경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험가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보험병원이 부산 주례 보험병원 하나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나 도시가 아니고 일개 도에 그 보험병원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는 부산 주례에 보험병원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라도 경주에 가까운 북구에 살기 때문에 보험병원을 가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또 진료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병원을 한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친정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노령체대가 돼가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까지 가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여 년을 보훈청에 옛날 지금 보훈부 되기 전에 보훈청에서부터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보험가족에게 혜택되는 것은 병원비 60% 감면이 전부인데 그 혜택도 이용이 어려워서 무용지물인 겁니다. 네, 좀 줄여줄래요? 네,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위탁병원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전에 건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보훈부 발표할 때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언제부터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보험병원은 준보험병원은 현재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올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 보험병원이 없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준보험병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보험카드만 가지면은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 의료의 전국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이 낮춰주는 게 언제부터냐 그 말이잖아요. 75세에서 65세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기획개선처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입법 중이라 모른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 네,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고, 네, 좀 더 해보십시오. 네.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뒷줄에 가운데 안경 쓴 남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교류협력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겸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더불어 지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통일 체감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민의 체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속 평화통일 플랫폼으로 제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담론을 넘어 일상과 밀접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학생들의 통일 안보 교육을 고취하기 위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 연간 한두 시간 정도의 통일 의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미래 세대와 지역 시민들의 통일 담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민주평통과 연계한 지역, 시민,
참여형 활동에 대한 지원과 권한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부가 구상하시는 대북 통일 정책의 원칙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몇 분 더 들어보시죠. 네네. 저 앞줄에 그 갈색 정장 입으신 남자분.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모두가 팔란티어, 안드릴, 레티스 등을 이야기를 하고 국방 AI, 드론, 첨단 유무인 복합 체계, 민간의 혁신 기술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가로막는 장벽이 현행 국방 보안 제도입니다. 저는 군의 보안 기관에서 전군과 방첩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한 경력이 또 있다 보니까 이 군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군이 이러한 첨단 전력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 보안 현대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 중심에서 이제 기술 중심으로 그리고 평가 중심에서 구현 중심으로 이 국방 보안 현대화가 추진되고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이제 이루어져야만이 마치 경부 고속도로와 220V 승합 사업이 국가 산업과 생활 기반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처럼 이 국방 보안 현대화가 전군의 데이터 활용과 첨단 전력 획득 기반을 바꾸는 그런 국가적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현재 국방부 AI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방 AI 전략 프로젝트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국방 보안 현대화 문제가 꼭 풀리기를 좀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앞줄에 이 안경 쓰신 남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접경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살고 있는 장길현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접경 지역을 단순한 안보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금관산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기존 관광 인프라, 남북 교류 경험을 모두 갖춘 만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성군에서 시작되어야 남북 교류 재개의 상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 핵심 추진 과제 성공을 위해 남북 교류와 평화경제의 상징성과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대한민국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접경지역 풍력, 태양열,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사업과 9.19 군사합의 복원, 고성통일전면대 운영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항군인회와 고성군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줄에 저 검은 정장 입으신 남자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서 온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역 면문가 제도는 국군 창설 이후 3대가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립군분들이나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처럼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가야 했던 조부를 둔 경우에는 후손들이 대를 대한민국 국군에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2대와 3대 대한민국 국군 복무 기록이 확실하고 1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병역 면문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뒷줄에 안경 쓰신 남자분. 우리 대변인이 저기 시야가 짧은가 봐. 여기 저 끝에는 안 봐주고. 다음번에는 끝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민통선 경계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강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KCTC 훈련에 참여하면서 현대전에서의 전투력은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창급 부대인 대대, 중대, 소대급 부대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급 부대에서 사용하는 기본 장비와 물자의 현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복무한 부대에서는 개량된 중대 통신병용 통신 장비도 노후화로 인해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장 화생방 장비, 물자 신뢰성 평가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유효기간이 지난 신경작용제 해독제, 20에서 30년 전에 각각 생산된 전투화 덮개와 보호의 역시 현재 각 장병들의 체형에 맞지 않음에도 낡아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원이 전장에서 사용할 통신 장비와 개인 장비, 생존과 직결되는 물자를 적기에 개선하는 것 역시 각급 제대의 전투력 향상과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에 하얀 셔츠 입으신 남자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발언 기회 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유일하게 흰 옷을 입고 있길래. 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양희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릴 거는 이제 짧고 굵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김포시 아까 고성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경제특구로 저희 김포시를 제정해 주시기를 참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애기봉에도 평화생태공원이란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맞는 김포시민 대도약을 위해서 그런 환경과 통일을 접목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좀 운영하고 있다는 점 어필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역사를 이전에 정치를 관심 가지기 전부터 역사를 참 사랑해왔고, 따라서 이제 역사라고 하면 어떠한 사건이 배경이 돼서 다른 사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평화통일이라고 봤을 때 아까 청년층 2030 세대의 76%가 통일에 반대한다, 상호 공존을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일본의 35년 통치가 잘못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 청년층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제 정치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따라서 분단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치부이다,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역사 교육이나 아니면 정동영 장관님 계신 통일부에서도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네, 저 온라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야호이호이님이 10월 재해동포 협력센터 완전 통합 정말 가능한가요? 의견 주셨고요. 스카이 5064님이 국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또 수제비 26유님이 참전 유공자도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보상금이라도 대폭 많이 올려줘야 함.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뭔 통합 얘기였어요? 재외동포협력센터 완전 통합 관련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거 다 지금 진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관계법은 이미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했고요. 지금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데 9월 말까지 해서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쉽긴 한데 제가 12시부터 또 보건가족들 전심 행사가 있어서 더 이상 지연하기가 어렵네요. 40분 지연되긴 했는데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한 1년 지나는 이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종이 속에 있는 업무에 불과하겠지만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걸리거나 사업에 흥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귀하고 중하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이걸 평생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감각이 둔해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운명에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다른 참자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 세션의 사회를 맡은 외교부 대변인 박두순입니다. 오늘 전체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및 10개 부처, 7개 청 및 1개 위원회가 오전, 오후로 3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는 하나의 행사로 국민 의례는 한 번만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를 위한 안내 같은데. 오전 업무보고는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및 3개 외청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어제 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고 업무 보고 첫 순서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도약을 이끌어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본부입니다. 지금은 국제질서의 격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부처들이 바로 이 4개 부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거기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평화가 밥이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개 부처와 관계된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또 집단적으로 또 대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죠. 그게 영속적이지 못해요.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이제 억제시키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되겠죠. 비전이나 목표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뭐 잠깐은 될지 모르죠.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릅니다.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 물론 뭐 적대적인 상대를 설득하고 수용하게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간쯤도 있죠, 세상에. 그래서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근데 이게 그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또 반대쪽에 있을 때 또 달라요.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게 유효하죠.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현해야죠. 그런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 책임이 적고 주장이 유일한 또는 주요 수단인 상황하고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요새 고생이 많죠. 이 정상회담이 워낙 또 많고 또 해외 정상들 방문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출장도 많다 보니까 외교부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별로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준비를 잘하고 정성을 다하면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외교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예를 들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무래도 정서적인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국가와의 관계도 사실 그 정서적 공감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죠.
그리고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보통 스스로 자칭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가 우리의 길이죠.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 분야에서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임기 후반부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남미에 갔더니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임기 초에 오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주요 국가하고 얼마나 빨리 통화하냐,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경주하듯 하잖아요. 그래서 임기 초에 해야 이제 그 일을 기반으로 그 국가의 기업이나 또 그 국가와의 관계를 좀 강화할 기회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많이 다니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힘들죠, 솔직히. 웃기만 해. 답을 안 하는 거니까. 네. 답이 없는 게 답이죠. 네. 그래도 이게 한번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집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업체로부터도 많이 듣는 건데 네. 중국 다녀오시면 중국 쪽의 통상 좋아지고 또 브라질 다녀오시니까 KBT 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와서 느낀 건 네. 정부 대통령 움직이시고 하는 것이 먼저 길을 닦아주신다라는 걸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좀 힘들더라도 좀 임기 초니까 좀 견뎌주고 임기 후반기에 되면 좀 널널해질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요새 이제 교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외교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과거도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외 진출의 핵심은 저는 일단 첫째로는 문화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 정말 한 달 전, 두 달 전이 다릅니다. 평가나 기대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특강점이라면 문화적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하나, 또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또 인정받는 것, 또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위 산업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제 남북이 휴전 중인 수십 년, 70년 이상 휴전 중인 이 상황이 오히려 이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죠. 이제 방위 산업.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역동적이고 모범적이어서 또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데 그 중심에 사실 제외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외 공간의 중심은 역시 외교부겠죠.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이런데 여기가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하여튼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교민들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민들의 역할이. 근데 교민들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리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 불만이, 모국에 대한 걱정은 태산 같은데 접촉선은 없고 그 유일한 접촉선이라고 할 영사가